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유명 해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유대 명절을 맞아 축제가 열린 현장에서 참사가 벌어진 건데 호주 당국은 이번 사건을 반유대주의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호주 시드니 동부 본다이 해변. 한 남성이 소총을 조준 사격합니다. 갑작스런 총성에 놀란 시민이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현지 시간 14일 오후 5시쯤 유대 명절인 하누카 행사를 앞두고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ound like fireworks going off, and it was multiple going off. So I sort of opened the blind to see what was going on, and I just saw an older lady get shot, and she was on the floor. 총격범은 모두 2명으로 이들은 다리 위에서 해변 축제 현장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체포됐습니다. 총격 사건 용의자 2명은 50세 아버지와 24살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신원과 범행 동기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명의 이름은 나비드 아크람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으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호주 당국은 이번 공격을 유대인을 겨냥한 반유대주의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Is an act of terror. It is aimed at creating fear. But we will stand with the Jewish community and Jewish Australians at this time. 경찰은 현장에서 사제 폭발물로 추정되는 장치를 발견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데 제3의 용의자 등 배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지금까지 사상자는 50여 명에 달했는데요. 현장에 있던 용감한 시민이 맨몸으로 범인을 제압해 더 큰 희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총기범이 무차별 사격을 가하는 동안 차량 사이로 한 남성이 몰래 접근합니다. 기회를 노리다 순식간에 뒤에서 달려들어 목을 감싸고 몸싸움을 벌여 총기까지 빼앗습니다. 놀란 총기범은 바닥에 쓰러진 뒤 황급히 공범이 있는 쪽으로 달아납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총기범을 제압한 시민은 호주에 거주하는 40대 무슬림이자 과일 노점을 운영하는 아흐메드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발의 총격을 입고 병원에서 현재 치료 중이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Yeah, he have 2 shots, one in his arm here and one in his hands. 이날 총기 사건으로 지금까지 적어도 16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는데 아흐메드가 총기범 2명 가운데 1명의 소총을 빼앗아 피해 규모를 조금이나마 줄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Run towards danger in order to help others. These Australians are heroes and their bravery has saved lives.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가운데 우크라이나 출신 홀로코스트 생존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호주가 반유대주의를 방치해 이 같은 테러가 발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해 이스라엘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번 총격 희생자 가운데 이스라엘 국적자 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조은석 특검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내란 특검은 수사 기간 6개월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등 수사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러 논란도 빚었는데요. 내란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훈 기자, 오늘 발표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 어떤 건가요? 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나 최초 준비 시점 등에 대한 특검팀의 최종 판단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직접 맡는데 조 특검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수사 개시 이후 처음입니다. 조 특검은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는가 하면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도 재구속했습니다. 계엄을 적극 도운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계엄을 방조한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각각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모두 27명을 재판에 넘겨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영장 청구 등 논란도 빚었습니다. 조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추 전 원내대표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총 13건의 청구 가운데 6건이 기각됐습니다. 기각률이 약 46%로 일반 형사사건 27%보다 높습니다. 내란 특검의 공식 수사는 끝났지만 조 특검과 파견검사 등 일부 인력은 남아 공소 유지 업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 고검에서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지난주 부처별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외화 불법 반출 문제와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해 논란이 됐는데요. 이학재 사장이 이틀 만에 SNS를 통해 사실상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의 해법대로라면 공항이 마비될 거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야당 출신 기관장 면박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책갈피 달러 검색을 놓고 질문을 쏟아냅니다. 외환 불법 반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해요?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그거 안 한다는 얘기네. 답변이 정확히 안 나오자 공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야당 출신 기관장에 대한 망신주기란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 사장은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며 올린다고 SNS 입장문을 냈습니다. 먼저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는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며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 업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인 100% 수화물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 지적을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이 사장은 그러면서 이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관장을 면박주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면박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일국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로서 취해야 될 적절한 태도와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정 전반을 외면한 채 대통령 발언에 말꼬리 잡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기자, 이번 주 일정부터 볼까요? 네, 일단 어제까지 3박 4일간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가면서 일주일간 휴전에 들어가게 되는 셈이고 다음 주가 되면 내란 재판부법 등으로 다시 강대강 대치 불가피합니다. 오늘은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바시피 내란 특검이 6개월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3대 특검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고 민주당은 2차적으로 종합특검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7일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 쿠팡 청문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부터 나흘간 업무보고, 정부부처 업무보고 생중계로 다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업무보고 생중계가 물론 소통과 투명성 취지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여기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들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특히 사흘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환단고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 동북아 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군요.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환단고기, 단군조선 이전에 환국 등으로부터 한국사가 시작된다 이런 고서인데요. 학계에서는 이미 위서, 가짜 역사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 브리핑이 있어서 기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 취지를 묻는 질문 쏟아졌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한 역사관 아래서 역할을 해달라. 조금 모호하게 말했는데요. 예. 공개 질의응답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역사관, 그러니까 이 동북아 역사재단이 보수 성향인 이 뉴라이트 계열에 이제 좀 장악하고 있냐 이런 취지로 물었더니 관계자는 좀 제가 직접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박지양 이사장을 겨냥한 거다 이런 설명입니다. 야당에선 진영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음모론적 세계관에 기대서 진영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처럼 진서가 아닌 위서를 친일 역사, 위안부 강제 동원처럼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처럼 같은 선상에 놓고 질문을 한다면 그 자체가 역사 왜곡이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이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별도의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고는 있지만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분위기예요. 네, 아무래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예. 발언의 무게 때문일 텐데요. 물론 정부는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정 철학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이런 설명이 반복되곤 있지만 공공기관장들을 면전에서 질책하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수만 달러를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 게 맞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었다가 달러 밀반입 범죄 수법을 공개한다 이런 비판을 받았고 예. 학생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이 대학 입시 문제를 두고는 대입 추첨제를 언급했다가 불안감을 자극한다거나 비판 언론에 대해선 유튜브로 폄하한다 이런 논란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이어서 좀 살펴볼게요. 다음 달로 예정되는 민주당 최고위 보궐선거 어느 정도 윤곽이 지금 나온 겁니까? 네, 지금 갈수록 친명, 친청, 대결구도 선명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선거 아무래도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 성격, 중간평가 성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친명계 강대급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은 친명계 3명 그리고 친청계 2명 이렇게 구도가 잡히는 셈입니다. 현재 최고위원 구성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일단 보궐선거 3자리가 있고 지금 선출직 2자리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지명한 2자리, 현재 2대2 구도입니다. 이 3자리에서 어느 진영이 2자리를 차지하느냐가 이 앞으로 당의 주도권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의 세력 재편 시험대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친명계로 출마하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이나 유동철 부산수영구 지역위원장 등 이미 당정 엇박자가 나온다, 독재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정청래 대표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이 비공개 의총에서 당정대 간 생각이 바늘 구멍만 한 틈도 없다. 그렇게 일치한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최고위원 보궐선거, 6월 지방선거, 그리고 8월 전당대회 등이 이어지면서 이런 당내 세력 분화는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파 리스크가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이 된다,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런 평가가 있는 만큼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견제하자 이런 기류마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통일교 금품 제공 사건의 핵심 키맨인 윤영호 전 본부장의 태도 변화에 경찰과 특검이 난감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을 여러 차례 불러 입을 열어야 하는 입장이 됐고 윤 전 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권성동 의원을 재판에 넘긴 특검은 모레 결심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경찰은 특검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다음 날인 지난 11일 윤영호 전 본부장을 3시간 가까이 구치소에서 면담하며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금품 제공 관련 증언은 확보하지 못해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12일 재판에서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진술을 번복한 만큼 의혹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말 내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 대한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을 염두에 두고 자료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과 태도 변화로 김건희 특검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의 결심 공판을 앞뒀는데 진술 말고도 금품 제공 정황이 담긴 다이어리, 문자,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 측은 제출된 사진 등도 위법 수직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야권은 통일교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며 재차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 특검을 수사할 각각의 특검 도입을 주장했고 개혁신당도 판을 키우겠다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민주당은 두 당의 요구를 일축하며 2차 종합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권을 겨냥한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수사보고서의 즉각 공개를 촉구하며 사건을 인지하고도 여당 인사를 수사하지 않은 민중기 특검도 따로 특검을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99년 특검제도 도입 이후 민중기 특검은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노골적인 정치 편향 수사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이 시급한 만큼 개혁신당과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문제 등을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개혁신당은 판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진실이 나온다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야 불문, 성역 없이, 권력의 눈치 없이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제3지대 추천 특검뿐입니다. 민주당은 두 야당의 특검 요구를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에 대해 당정대 조율을 통해 로드맵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당정대 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 피로감 등을 고려해 수사 범위 등 세부적인 부분을 조율한 뒤 2차 종합특검을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을 흔든 통일교 로비 의혹이 특검 도입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민중기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도 필요합니다. 노골적으로 집권 여당의 하수인처럼 행동하며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특히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불분명한 진술 이런 상태에서 무차별 특검 요구를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 이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이 출범을 하려면 사실 국민의힘 야권보다도 현실적으로 의석 수상 중요한 건 민주당의 입장일 텐데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특검할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로 이첩한 이후에 일단 사건번호 부여하고 강제 수사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면 수사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시절에도 그 당시에 권력에 대한 그 비리 혐의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특검에 대한 특검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측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오히려 특검을 민주당이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검 누가 추천하는지와 관련된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특검이라는 독립된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민주당이 스스로 요구해야 되는 사안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번에도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특검 말고 2차 종합특검 하자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나 이 3대 특검 중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은 혐의가 추가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 기간 동안 사실 손을 못 댄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종합특검을 통해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통일교 특검과 관련돼서는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의 그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윤 전 본부장의 발언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굳이 특검을 가야 되느냐. 저희가 민주당이 뭐 한결같이 이야기해왔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것도 있죠. 특검에는 비용과 인력이 들어간다. 국민 세금이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실 때, 느낄 때 이걸 추진해야 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 국서기본이 저는 사활을 걸고 수사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좀 보고 국민들이 느낄 때도 역시 집권 여당에 대한 수사는 특검을 통해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실 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직은 그런 단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흔들린 진술, 그건 잠시 뒤에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특검 도입을 놓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특검 공조가 지방선대 연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아마 특검을 고리로 해서 지방선거 연대로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이 있죠. 만약에 특검을 했는데 특검 수사 과정에서 현 여권 측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는 과정이 이제 공개가 된다 그러면 연대의 가능성 내지 필요성이 커질 수는 있죠. 그야말로 여권과 야권의 어떤 이 대결 구도에서 상당히 갭이 작다 그러면, 그런 쪽이 많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지지층이 어느 정도 겹친다고 판단할 때 연대 필요성 내지 연대 가능성이 좀 커진다. 그런 객관적인 정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두 당의 연대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오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승계도 안 됩니다. 사실상 나올 수 있는 의원이 없지 않느냐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혁신당은 광역단체장 후보를 못 내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연대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연대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후보를 못 낼 텐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윤 어게인 세력과는 연대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아마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대 이야기 나오는 것도 특정 후보들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 등등 뭔가 윤 어게인 세력과 좀 절연한 그 후보에 대해서만 연대 가능성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전격적인 뭐 전체 차원에서의 전국 차원에서의 연대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점 짚어보겠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민주당 인사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결심 공판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법제처장님,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윤영호 전 본부장의 민주당 관련 진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건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만 이 윤영호 본부장의 민주당 관련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녹취록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다시 지금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구체적인 정황 증거나 물증이 있냐 없냐를 갖고 따지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은 수사를 해봐야 나오는 거고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수사를 해보니까 뭐 주고받은 문자 등 뭐 다이어리 이런 걸 통해서 정황적 증거다라고 해서 구속 기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기 전에 증거가 없다고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환 논리인 것이고요. 그건 안 맞는 부분이고, 윤영호 씨가 저렇게 진술한 부분은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면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확인 절차를 특검이 거치지 않은 거잖아요.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넘길 때는 또 정치자금법하고 뇌물죄로 그런 혐의로 넘겼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왜 할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는 거고, 윤영호 본부장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내 의도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지, 내가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내 의도와는 다르다. 세간에 문제되고 있는 것은 내 의도와는 다르다.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정들,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수사가 다 되고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에 유죄 판결을 근거로 해서 이런 종교 집단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라, 이거였으면 이해를 하는데,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마치 단정적으로 확정된 사실인 양 이걸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피고인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거는 이게 잘못했다가는 내가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지금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그렇게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또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법부에 기댈 수 있는 것은 조용히 수능하는 것뿐이 없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형, 구형이 가해진 이후에 예.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형 때까지는 어느 정도 가만히 있다가 구형이 되는 거 보고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저 표현이 윤영호 본부장의 그 태도 변화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또 형량 여부에 대한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신 건데 이거 뭐라고 보세요? 일단 통일교에 대한 뭐 해산 압박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발언이 바뀌었을 거다. 전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지금 통일교와 윤영호 전 본부장은 완벽하게 갈라섰습니다. 통일교에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개인 일탈이라고 하면서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고, 윤영호 전 본부장은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한학자 총재의 말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한학자 총재의 지휘에 따라 내가 한 거라고 하면서 지금 두 입장이 완전하게 갈라졌기 때문에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해산을 막기 위해서, 통일교를 지키기 위해서 발언을 바꿨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형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이 플리바게닝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뭔가 수사에 협조를 해줬을 경우에는 이 감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제 구형할 때도 특검에서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상당히 많은 진술을 해줬고 통일교의 압박도 견뎌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형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뭔가 민주당 인사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면 예. 어필을 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형량이나 압박 때문에 발을 바꿨다기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물적 증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말을 바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미정 위원장, 예, 이게 있어요. 예. 윤영호 본부장과 통일교가 절연 단계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통일교에서 윤영호 본부장의 그 배우자를 고발한 건이 있거든요, 횡령으로. 예. 따라서 그 고발건에 대해서는 통일교가 고발 취소라는 이런 카드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만약에 뭐 내심이건 아니면 직접적으로건 어떤 걸 요구했을 때 또는 바랬을 경우에 윤영호 본부장이 그걸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고발 취소 내지 탄원서를 써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윤영호 본부장 입장에서 보면 특검의 구형을 보고 본인의 의사를 결정할 여지도 있는 거죠. 예. 특검의 구형량이 애당초에 내가 협조한 만큼 되는지 여부를 보고 구형량이 만족스러우니까 입을 또 닫았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의 발언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 독립 상황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적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의 기존 진술이 있고 이 민주당 통일교 지원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불거진 뒤에 또 결심 공판이 있었고, 그 뒤에 지금 진술이 번복된 상황이잖아요. 이 두 가지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둬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초창기 진술이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그 해당 초창기 진술을 근거로 해서 수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이 됐더니 그 초창기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들이 나오게 되면 그건 당연히 초창기 진술이 유력한 이제 신빙성 있는 진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선 정치권 로비 자금 출처를 찾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특검이 천정궁 압수수색을 할 때 한학자 총재의 금고에서 280억 원가량의 현금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발견을 해놓고 뭐 제대로 진척됐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거기서 발견된 현금 갖고 뭔가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겠죠. 사실 정말 거기 있는 돈이 로비 자금으로 쓰였다면 사실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없어진 돈에 대한 추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에 280억 원이 발견되는데 왜 그거에 대한 흘러 들어간 흐름을 조사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뇌물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는 뇌물을 준 사람이 보통 흔적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흔적을 토대로 만약에 뇌물을 받은 사람이 이행을 안 해줬을 때, 뭔가 청탁을 들어두지 않았을 때 압박용으로 행사하기 위함이죠. 사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문자, 사진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공유한 사람이 또 다이어리에 메모를 남겨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280억 원과 관련된 뭔가 메모라든지 흔적들이 남아있었다면 수사가 전 진행됐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확보한 증거 중에서 280억 원의 흐름과 연관된 자료들을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아마 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 280억 원이 뭐 당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으로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를 알려면은 수사를 조금 진행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근데 그때 어쨌든 그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 한학자 총재가 직접 뭐 쇼핑백에 담아줬다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지지부진해졌다는 거죠. 일맥상통할 수 있는 것이 여당 측 정치인에게 돈을 줬다. 뭐 현금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면 그 현금의 출처가 어딘지 저 금고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금고에 보면 관본권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 엔화 달러 관본권이 있었기 때문에 돈의 흐름과 관련돼서 그 일치하는지 여기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했다. 이걸 글쎄요.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뭐가 밝혀질 게 두려워서 안 한 것인지는 뭐 특검을 통해서 특검을 수사해보면 알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석 안팎까지 현재까지 이 자리가 빌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의 옛 지역구 두 곳을 비롯해서 뭐 대법원에 계류된 의원 3명의 재판도 머지않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이런 내용들인데 거의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예요. 그렇죠. 저 5곳에다가 아마 광역단체장 후보로 혹시나 이제 현역 의원이 나가게 될 경우 예.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민주당 의원 의석이 많기 때문에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비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될 것이고요. 다만 내년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방선거의 결과가 아마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할 것을 지금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성하는 이 포지션에서도 충분히 이 의석들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현역 의원들의 단체장 도전 잇따르는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후보로 확정이 되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되기 때문인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서울시장 도전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경기지사 도전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일단 서울시장 예. 후보 당내 경선에는 나 의원도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확정돼야지만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따라가면 될 것 같고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현 지사가 김동연 민주당 측 지사이기 때문에 민주당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도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나설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보다는 예를 들면 그 유승민 예. 전 의원,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아마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그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개항을해 나가라. 예. 오히려 혼자 나가는 게 이득일 것이다라는 그렇죠. 취지였죠. 예. 그렇다면 경기지사의 한동훈 대표가 관심을 두는 부분을 오히려 관심 포인트를 개항을로 돌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지사가 조금 앞으로 잠룡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각축장이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나 조국 대표 등 거물급 정치인들의 도전 여부에 따라 재보선 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가 계엄의 바다를 건너고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폭거를 제어할 수 있는 위치에 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볼 생각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어느 직에 나가겠다 이걸로 한정 지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조국 대표 어디 출마하십니까? 출마는 한다. 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네. 지방선거든 아니면은 재보궐선거든 네. 마지막 순간에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럼 조국 대표 얘기부터 해보면 일단 출마는 하는데 이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으로 나갈 건지 또 재보선을 통해 나갈 건지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조국 대표 같은 예. 경우에는 전재수 전 장관의 이 수사 진척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전재수 전 장관이 생각보다 수사가 빠르게 진척이 돼서 혐의를 털어낼 가능성도 있고 예. 아니면 혐의가 짙어질 가능성이 낭자가 모두 열려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사실 조국 대표의 출마 길이 저는 타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재수 장관이 의원직을 내려놓고 부산시장을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 지역구가 이제 또 재보궐선거가 열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기존 의석을 갖고 있던 민주당 의석이라 하더라도 조국 대표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아마 그 저희 당과 아마 협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라고 보고요. 또 반대로 전재수 장관이 혹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사실 우리 당의 부산시장 후보군이 분명 있습니다만 조국 대표와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 사실상 서울이나 경기 다른 지역에서의 재보궐보다는 결국 조국 대표의 고향인 이 부산 지역에서의 이런 선거 판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조국 대표의 출마 여부가 전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공천 여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국 대표든 한동훈 전 대표든 일단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가 재보궐이 아니라요. 예, 재보궐은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지방선거 이 다음에 그 뒤에 치러진 대선은 지방선거 임기가 같이 끝나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통해서 본인의 행정 능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본인이 대권 주자로 더욱더 쓸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 것이고, 소수정당 입장 또는 한동훈 전 대표처럼 소수계파 입장에서 보면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당내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이 전횡에 맞서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정치적 효능감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광역단체장 출마를 염두에 둘 것이고, 공천 문제는 해당 그 선거구가 클수록 한동훈 대표,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예. 아마도 공천 문제는 경선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자연스럽게 해결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국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가 대권 잠룡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다음 행보를 좀 전망을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인천 계양 을에 나갈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내년 그 선거 때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전 거기에 일단 관건이 있다고 보고요. 예. 지금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의 중간 발표만 나왔지 최종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당원권 정지가 될 가능성도 전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에 따라서 만약 당원권 정지되면 나올 자격 자체가 없어질 거고요. 인천 계양은 이제 험지니까 나가라 이건데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사실상 첫 출마잖아요. 첫 출마의 지역구를 정한 다음에는 바꾸기가 어려울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지역구를 왔다 갔다 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험지 한번 나간다면 계속 계양을에 갇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당원권이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인천 계양을을 도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모레 예정된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사유서에 따르면 김 의장은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공직 비즈니스 일정이 있어 청문회 출석이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7일 김 의장과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기숙사 인근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기를 낳은 산모는 베트남 출신 유학생으로 대학 기숙사에서 출산을 한 뒤 봉투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학 건물 출입구 앞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어젯밤 6시 25분쯤 서울 장충동 소재 한 대학 기숙사 건물 인근에 신생아가 종이봉투에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신생아는 이곳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아기는 다른 짐더미와 함께 종이봉투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쇼핑백이랑 그 비닐봉투랑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짐이겠거니 싶었는데. 아기는 구급대원에 의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아기를 낳은 산모는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대학 기숙사에서 아기를 낳은 뒤 봉투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산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유기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 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벗었다면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거예요? 남현희 씨가 13일 본인 SNS에 동부지검에서 나온 불기소 결정문을 올려서 이 사건들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남현희 씨는 사기 방조, 범죄 수익 은닉 이런 혐의였던 것입니다. 전청조 씨가 사기를 치는 가운데 있어서 남현희 씨가 도움을 줬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범죄 수익을 남현희 씨의 주택이라든지 차량 임대에 쓴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점들이 있었던 것인데 이번 결정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검찰에서는 재수사 그리고 보완 수사 요구까지 했지만 여기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았을 때 전청조 씨와 함께 이 범행에 가담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로부터 이용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 형태로 결국 결정문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현희 씨 이제 앞서 있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사기 방조 행위의 증거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은 바가 있긴 해요. 예, 아마 피해자 A 씨라고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인데요.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도 사기 방조, 그러니까 주범인 전청조의 범행을 도왔다고 하면 이게 공동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었는데요. 민사 사건에서도 방조의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남현희 씨의 경우에는 현재 자신을 향한 악의적인 댓글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면서 그만 멈춰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댓글과 관련해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처벌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오히려 댓글을 쓰신 분들이 처벌이 될 가능성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민사 판결도 1심이 나왔고요. 그리고 형사 과정에 있어서도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만약에 고소를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남현희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모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너무 과한 창의적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성적인 비하 댓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명백히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부탁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이제 전청조 씨의 현재 상태거든요. 어떻습니까? 전청조는 그 사기 범죄 피해자 35명에 대해서 35억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힌 점하고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까지 인정이 돼서요. 1심에서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3년 정도 감형돼서 13년형을 선고받았고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된 상태에서 지금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진하는 차량만 노려 7년간 30건 넘게 고의 사고를 낸 30대 배달원이 적발됐습니다. 후방 센서가 없는 오래된 차량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대형 화물차를 주로 노렸는데 이렇게 타는 보험금만 8,700만 원에 달합니다.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골목길을 달리는 택시 뒤로 오토바이가 바짝 따라붙습니다. 택시가 주차를 위해 뒤로 이동하자 오토바이는 피하지 않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후진 중인 차량 뒤에 오토바이가 기다렸다는 듯 멈춰서더니 결국 접촉사고가 납니다. 사고 현장은 다르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모두 같은 인물입니다. 배달원으로 일하던 이 30대 남성은 보험금을 노리고 2018년부터 7년 동안 33건의 고의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이나 1차선에서 우회전을 위해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노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후방 센서가 없는 노후 차량이나 주변 시야 확보가 어려운 대형 화물차가 주된 대상이었습니다. 일반 골목길에서 주행 중인 차량 중에서 후진을 할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 그리고 연식이 좀 오래된 차량들을 노려서 이렇게 타낸 보험금만 8,700만 원에 달하는데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실제 타낸 금액은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금감원이 보험 사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 10일 이 남성을 보험 사기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금감원은 후진이나 차선 변경을 할 때 안전거리와 사각지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서울 청계천에 설치된 빛 조형물이 겨울밤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서울 도심의 겨울밤을 밝히는 축제 서울 윈터 페스타가 개막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축제의 현장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서울 윈터 페스타 일환으로 청계천에서 열리고 있는 빛초롱 축제 현장입니다. 한지로 만든 조형물 400여 점이 청계천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는데요.
조형물은 모두 전통 한지 장인과 협업해서 한지로 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내내 청계천 축제 현장은 외국인을 비롯한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네, 추운 날씨였는데 화려한 불빛 덕분에 겨울밤이 따뜻해진 것 같은데요. 광화문 일대에서도 빛축제가 시작됐다고요? 네, 서울 윈터 페스타의 개막식 첫 순서가 서울라이트 광화문이었는데요. 광화문을 배경으로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졌습니다. 내년이 병오년 붉은 말의 해인데 이를 표현한 영상이 광화문을 비추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일대에는 크리스마스 마켓도 조성됐는데요. 서울 윈터 페스타와 연계된 이번 축제는 내년 1월 4일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축제인 만큼 한번 방문하셔서 겨울밤의 추억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영하 3.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만 낮부터는 추위가 다소 풀리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내린 눈이 얼면서 곳곳에 빙판길과 살얼음이 많습니다. 도로 위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다소 많겠고요. 아침까지 경기 내륙과 충북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3.5도, 대전 영하 2.4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6도, 광주 10도, 부산 11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동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당분간은 예년 이맘때보다 기온이 높겠고요. 내일 중부 내륙 지역에는 약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